네, 안녕하세요. 워터독입니다. 연말 잘 보내고들 계신가요? 오늘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찰리 먼거옹에 관한 책입니다. 바로 찰리 먼거 바이블이란 책인데요. 오늘은 이 책 안에서 찰리 먼거가 남긴 유산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가지 정도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유산은 격자 모형 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판의 심리학, 세 번째는 투자에 대한 조언, 네 번째는 인생에 대한 조언입니다. 각각 유산들이 어떤 것들인지는 뒤에서 순서대로 한 번씩 알아보고요. 일단은 찰리 먼거 인생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찰리 먼거는 버핏과 마찬가지로 미국 오마하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버핏과는 6살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둘 다 버핏의 할아버지의 식료품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하네요. 둘이 같이 일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먼거는 대학교를 가서 변호사가 됐고요. 변호사 일을 하다가 이제 지인의 소개로 버핏을 만나서 버커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먼거가 버핏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많이 말들 합니다. 가장 큰 영향이 담배꽁초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게 해줬다고 하는 거죠. 버핏이. 버핏은 그레이엄의 제자라서 투자 초창기에는 아주 싼 기업들, 거의 망하기 직전인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서 그래서 이제 담배꽁초 투자 방식이라는 건데요. 벌어진 담배꽁초는 더럽지만은 어쨌든 한 모금 정도는 빨 수 있다는 점에서 저가의 주식을 담배꽁초에 비유를 한 거죠. 근데 먼거를 만나고 나서는 아주 싸기만 한 주식이 아니라 좋은 주식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그런 투자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물론 먼거는 버핏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서 자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잘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은 합니다. 먼거는 버핏에게 이런 영향을 미쳤다. 먼거의 유산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찰리 먼거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잘하는 주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만 주식을 선택하는 거죠. 잘하는 분야만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먼거와 버핏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능력 범위에 관한 문제죠. 나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 안에서만 투자를 진행한다. 능력 범위에 관한 개념입니다. 먼거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책상에는 3개의 서랍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서랍장은 내가 잘하는 것, 두 번째 서랍장은 잘 모르는 것, 세 번째 서랍장은 이해할 수 없는 것. 기업을 딱 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면은 잘하는 것에 넣고 모르는 거는 모르는 것에 넣고 이해할 수 없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넣는 거죠. 그리고 잘하는 것에 있는 서류만 2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먼거가 자주 인용하는 공자의 말입니다. 모르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버핏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2m 높이의 장애물은 피하고 30cm 높이의 장애물만 골라서 넘었습니다. 쉬운 것만 한다는 거죠. 쉬운 것만. 굳이 어려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단계는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하고 경영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하는 거죠. 기업 보고서, 분석 보고서,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경영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경영진에 대한 평가죠. 경영진이 솔직한지, 주주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주인의식은 있는지,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특히 중요한 게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들에게 과도한 보상을 하진 않는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즉 자본 배분 능력이죠. 여기에서 이제 먼거의 기준에 부합하면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는 경쟁력 평가입니다.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지금 이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경제적 해자 같은 거죠. 해자라는 게 성주회를 둘러싼 무릉덩이 같은 거잖아요. 성이 기업이라면은 뭐 낮은 원가, 브랜드 파워, 규모 이점, 기술 우위 같은 게 해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성주가 아주 자본 배분을 잘하고 주주를 우선하는 그런 경영자라면 아주 좋은 성주가 지키고 있는 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해자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기술 혁신이라든지 어떤 신제품, 새로운 경쟁사의 등장 이런 것들로 해서 해자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먼거의 말에 따르면 낡은 해자는 계속 사라지고 새로운 해자가 계속 등장한다. 해자가 얼마나 유지될지도 중요하게 봐야 하죠. 경쟁력까지 통과했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2단계, 3단계에서는 가치에 대한 내용이었죠. 가치에 대한 평가. 가치가 있는지, 투자할 만한 대상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평가하고 세 번째 내재 가치는 내재 가치에 비해서 적당한 가격인지 아닌지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앞에 가치를 평가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적당한 가격인지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비싸면은 투자를 하지 않고 적당하거나 싸다면은 투자를 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먼거의 투자 프로세스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먼거가 남긴 유산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산입니다.
격자 모형 틀. 뭔가는 이 격자 모형 틀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격자 모형 틀 안에는 어떤 학문적인 개념들이 있는 거죠.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함 같은 겁니다. 뭔가가 소개해준 그런 개념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복리, 역발상, 사회적 증거, 임계증량, 완전마진, 정규분포, 확률, 현대다윈주의, 비용 편익 분석, 볼츠만 상수, 맨큐의 경제학, 모든 학문에서 어떤 그런 개념들을 다 가져오는 겁니다. 다학제적 관점이죠. 경제학, 경영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생물학, 화학, 공학, 물리학 모든 학문에서 유용한 개념들을 가져와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개념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한마디로 머릿속 도구함에 도구를 집어넣는 겁니다. 공구상자라고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예를 들어서 못을 박아야 되면은 공구함을 열었을 때 망치를 꺼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 맞는 도구를 머릿속에서 꺼내는 것. 그 도구함이 격자 모형 틀이고 그 도구들이 이런 개념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나사를 풀어야 된다면은 나사를 쪼이거나 풀어야 된다면 드라이버를 꺼내야겠죠. 못을 박아야 된다면 망치를 꺼내고. 또 뭔가 강조한 말이 이겁니다.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인데요.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봅시다. 주가가 하락했는데 원인을 알아야겠죠.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형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시경제. 학교에서 배운 거시경제 모형밖에 머릿속에 없으면은 주가 하락에 대해서 거시경제 관점으로 계속 분석을 하려고 하겠죠. 물가라든지 금리 이런 관점에서만 기업의 주가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되겠죠. 당연히 회계도 알아야 될 것이고 경영도 알아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꺼내서 주가 하락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반대로 또 회계만 있으면 안 되겠죠. 거시경제적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회계만 알아서도 안 되고 거시경제만 알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경제학, 심리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공학 등에서 각종 학문에서 이런 도구들을 찾아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을 한 80에서 90개 정도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뭔가는 말합니다. 80에서 90개 정도만 있으면은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은 뭔가 유사는 이겁니다. 가능한 많은 도구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를 봤을 때 적당한 도구를 바로 떠올릴 정도로 못을 박아야 된다면 망치를 바로 떠올리는 것처럼 적당한 도구를 바로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20가지라면은 머릿속에 최소한 20가지의 모형은 있어야지 그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많은 도구를 머릿속에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뭔가가 중요하다고 말한 개념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구들을 살펴보는 거죠. 첫 번째 도구는 수학입니다. 수학 안에 복리라는 개념도 있고 조합과 순열, 정규분포, 기하학, 확률 그런 개념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정규분포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정규분포는 정모양 패턴으로 대부분 사람들의 행동이 평균적인 상태에 모여있고 매우 특이하거나 드문 상태는 덜 자주 발생한다는 그런 분포도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찍으면은 이런 종목에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들의 평균 수익률을 분포도상에 찍으면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 분포의 이름을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2년에 개인 투자자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5%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2025년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찍히겠죠. 한 사람 찍히는데 제일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25%라는 겁니다. 평균 25%고 플러스 100%인 사람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100%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거죠. 대부분 평균에 수렴한다.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계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뭔가는 복식보기가 대단한 발명품이라고 아주 극찬을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회계의 한계도 알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회계는 출발점일 뿐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감가상각 같은 것도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가늠 잡아서 회계상에 표시를 할 뿐이죠. 감가상각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1억짜리 재테기를 샀다고 해볼게요. 1억짜리 재테기를 샀는데 이 재테기를 한 분기에 회계 처리하면은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 전투기를 10년 정도 탈 수 있다고 하면은 효용기간을 10년 정도로 잡고 10년 동안 할부로 이 비용 처리를 하는 겁니다. 10%씩 비용 처리를 하는 거죠. 1년에 1,000만 원씩.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어림잡아서 회계상에 표시를 할 뿐인 거죠. 실제로는 전투기가 더 빨리 고장날 수도 있고 더 오래 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회계는 출발점일 뿐이다. 아무리 깔끔하게 표시를 한다고 해도 재테크의 효용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래서 회계는 알아야 되지만 한계도 알아야 된다. 공학 개념도 뭔가가 많이 소개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품질관리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품질관리 모형이라는 거는 품질 향상에 일정 수준의 돈을 투자를 하면은 고장률이 일정 수준 낮아진다는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품질 향상에 돈을 투자하면은 일정 수준은 고장 확률이 낮아진다. 만약 어떤 회사가 품질 향상에 어느 정도 돈을 투자를 하는지 알아볼 수도 있겠죠. 투자자라면은. 그러면은 대충 품질 관리 모형을 꺼내서 이 정도 고장률이 떨어지겠구나
라는 것도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계질량도 유용하다고 멍거가 말합니다. 임계질량은 물리학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핵폭탄을 만들 때 임계질량이라는 게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까지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질량을 올려야 하지만 그 특정 질량이 넘어가면은 스스로 질량을 높이면서 폭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즉 특정 프로세스나 상태가 자립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최소한의 양 또는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I의 학습도 임계질량의 관점에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돌 프로와 붙었던 알파고는 처음에 바둑을 학습할 때 인간들의 기보를 보고 학습을 했습니다. 인간들의 기보를 계속 보고 학습을 하다가 인간들의 기보를 다 학습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알파고 1과 알파고 2가 둘이 대국을 해서 기보를 만들어내고 그 기보를 학습하는 거죠. 인간의 기보를 다 학습한 시점, 그 시점이 바로 임계질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알파고가 스스로 대국을 하고 학습을 하는 거죠. 테슬라도 임계질량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투자자는 테슬라 자동차가 전 세계 2천만 대 이상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뻘짓을 해도 테슬라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2천만 대에서 나오는 데이터라든지 생태계 파워가 테슬라를 스스로 성장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테슬라의 임계질량은 누적 차량 판매 대수 2천만 대가 되겠죠. 경제 분야에도 중요한 개념이 많습니다. 경제 안에는 미시경제와 거시경제가 있죠. 멍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시경제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거시경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변수다. 이 말에서 멍거의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에 대한 생각이 모두 드러납니다. 거시경제는 변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변수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환율, 금리, 침체, 불황, 호황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인정해야 되는 변수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미시경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업이 미시경제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미시경제라고 멍거는 말합니다. 거시경제는 분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보상도 적다고 멍거는 말합니다. 미시경제에서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생기는 이익을 규모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효율성이 개선되어서 생산 원가가 감소할 때 규모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죠.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게 규모 이익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체인점 수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단위로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원가 경쟁력도 생기죠. 규모 경제가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큰 잡지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주 큰 잡지사는 미국의 모든 주에 발행을 하는 그런 잡지사입니다. 근데 경쟁자가 하나 생기는 거죠. 이 잡지사는 작은 잡지사이지만 전문 잡지사입니다. 여행 전문 잡지사. 아주 큰 잡지사는 이 작은 여행 전문 잡지사를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큰 잡지사가 여행 정보를 더 많이 실으려고 해도 이 작은 잡지사보다 더 많은 양의 여행에 대한 정보를 실을 수가 없을 겁니다. 경쟁을 하면은 큰 잡지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객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처할 수 없는 상대죠. 근데 이번에는 요리 전문 잡지가 생깁니다. 패션 전문 잡지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전문 잡지사들이 생기면은 큰 잡지사는 조금씩 파일을 잃어갈 수밖에 없죠. 이게 규모의 불이익입니다. 이런 현상이 다른 데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이익이라는 게 많을수록 더 좋아진다. 그리고 더 좋아져서 더 많아지고 또 좋아진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 개념이 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이익,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이익. 여긴 제가 지금 라면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만약 제가 동남아로 여행을 갔다고 해볼게요. 동남아로 여행을 갔는데 한식이 생각나서 마트에 갑니다. 마트에 가서 즉석밥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즉석밥을 하나 사려고 즉석밥 코너에 갔는데 딱 보이는 게 제가 잘 아는 햇반. 햇반이 1,500원이고 처음 보는 무슨 글씨가 적힌지도 모르는 햇반이 1,200원에 팔고 있습니다. 햇반은 1,500원, 모르는 즉석밥은 1,200원. 이럴 경우에는 저는 그냥 300원 때문에 모르는 것을 사 먹진 않겠죠. 잘 아는 것을 살 겁니다. 300원 차이밖에 안 나니까요. 이런 경우를 정보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로 정보의 이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규모의 이익이 심리학 분야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모두가 어떤 제품을 좋다고 말하면은 그 제품을 좋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를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증거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증거. 한 실험이 있는데요.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문 쪽을 바라보고 타잖아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서 돌아서 문 쪽을 보고 서죠. 만약에 엘리베이터 문을 딱 열었는데 안에 타고 있던 5사람이 모두 문 쪽이 아니고 벽 쪽을 보고 있다면은 타려고 기다렸던 사람이 타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실험을 했는데 대부분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벽을 보고 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은 거죠. 사실은 격자 모형 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개념 같은 거는 어떤 사회적 증거라든지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런 어떤 학문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아주 간단한 개념도 격자 모형 틀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유 말하기.
이유 말하기는 뭐 어떤 그런 학문적인 개념이 아니죠. 한 실험에 따르면은 이유를 말했을 때 양보받을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제시를 해도 양보받을 확률이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복사기를 사용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줄 서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먼저 복사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라도 양보받을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것도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뭔가가 경제학, 수학 이런 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학문이 바로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유산으로 꼽았던 오판의 심리학도 심리학에 대한 분야죠. 심리학뿐만 아니라 생물학, 화학, 공학, 물리학 모든 학문에서 모형 틀 안에 넣을 개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멍거가 제시한 개념들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개념을 찾아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개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멍거는 말합니다. 스스로 개념을 찾아서 학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멍거는 독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책 소로스 투자 특강이라는 책에서는 저는 재귀성 이론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재귀성 이론이 머릿속 격자 모형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또 하워드 막스의 투자와 마켓 사이클 법칙이라는 책에서는 사이클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죠. 저는 이제 사이클 이론도 머릿속에 격자 모형 틀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있겠죠. 혹시 개념들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영상에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멍거의 첫 번째 유산, 격자 모형 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도구들 저는 앞으로 가능한 많이 이런 도구들을 머릿속에 넣는 거를 목표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라도 조금씩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멍거의 유산 시리즈 첫 번째 유산, 격자 모형 틀 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멍거의 유산 두 번째 유산 오판의 심리학 편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